안녕하세요. 수쌤입니다. 기계공작 두 번째 선반 가공입니다. 선반 가공은 기계공작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중요한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선반은 주로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입니다. 공작물을 회전시키고 공구로 절삭을 해서 원통형으로 절삭하는 기계라고 하는 이 선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풀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선반 가공의 종류도 시험 문제, 기출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외경 절삭, 바깥지름을 가공하는 방법, 단면 절삭, 앞에 있는 단면을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홈 작업, 홈을 가공하는 방법, 기울기가 진 원통형을 테이퍼라고 하죠. 테이퍼를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구멍을 뚫는 드릴링, 뚫린 구멍을 넓히는 보링, 그리고 수나사, 바깥지름에 수나사를 내는 작업, 그리고 안지름에 앞나사를 내는 작업, 정면 절삭이라고 해서 바이트를 정면으로 들이밀어서 단면을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곡면 절삭 또 가능하고요. 총형 가공이라고 해서 이 외형을 그대로 본딴 바이트를 이용해서 이걸 전체적인 형상이라고 해서 총형이라고 합니다. 총형상을 가진 바이트로 한 번에 절삭하는 방법을 총형 절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널링 작업, 줄무늬 같은 모양을 눌러서 줄무늬를 내는 널링 작업이 있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가공 방법은 테이퍼 절삭, 그리고 널링 작업, 총형 절삭, 그리고 보링, 수나사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선반의 크기 표시도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는데요. 네 가지로 선반 크기를 표시합니다. 베드 위의 스윙, 그리고 왕복대 위의 스윙, 그리고 양센터 사이의 최대거리, 그리고 베드의 길이 이렇게 네 가지로 선반 크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스윙이라고 하면 가동할 수 있는 범위를 스윙이라고 하는데요. 베드 위의 스윙은 이 공작물이 설치되는 지름을 이야기하고요. 왕복대 위의 스윙이라고 하면 왕복대 위에 가공물의 가동 범위를 이야기하고요. 양센터 간의 최대 거리, 주축대의 척과 심압대의 센터와의 최대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베드의 길이, 이 베드 전체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선반의 종류는 가공 방법이나 그 설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반의 종류도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범용 선반이 보통 선반이 되겠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하죠. 그리고 보통 선반보다 크기가 작은, 그래서 테이블 위, 책상 위에다 놓고 사용하는 선반이 탁상 선반입니다. 그리고 자동 선반, 대량 생산을 위해서 자동화한 선반이죠. 그리고 정면 선반, 면판을 부착해서 지름이 크고 길이가 짧은 공작물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정면 선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선반 종류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다뤘습니다. 한 번씩 꼭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반의 구조도 기출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선반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주축대, 심압대, 왕복대, 베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축대는 여기 이렇게 해당하는 이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베드는 이 가로면, 가로에 있는 이 철도 레일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베드 위에 심압대라고 하는 부분이 올려져 있죠. 이 베드를 왔다 갔다 하는 왕복대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왕복대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대는 베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선반의 4대 구성 요소라고 해서 주축대,
그리고 왕복대, 심압대, 배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축대는 공작물을 지지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주축대에 척이 설치가 되죠. 척에 공작물이 몰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왕복대는 바이트 및 각종 공구들이 설치하는 곳입니다. 심압대는 드릴 작업, 구멍 뚫기 작업이 가능하고 센터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배드는 이 모든 것들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축대와 심압대, 왕복대 이 세 가지를 꼭 알아두시고 배드의 역할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살펴보자면 주축대가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공작물을 지지하고 동력을 받아서 공작물의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주요 부분이죠. 주축은 중공축으로 되어 있다. 속이 빈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축은. 그리고 그 끝은 모스 테이퍼로 되어 있어서 척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스 테이퍼. 모스 테이퍼라고 하면 28페이지도 그 설명이 있는데요. 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평행한 축이 아니고 끝에 이렇게 경사가 지어져 있는 이러한 축을 이야기합니다. 경사, 일정한 경사가 되어 있는 이 축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심압대를 보겠습니다. 주축과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통 작업자의 오른쪽 끝에 위치를 하게 되죠. 다음 심압대 끝은 주축대의 끝과 같이 모스 테이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부품들, 기타 부속품들을 설치해서 드릴이나 아니면 센터 작업이 가능한 것이죠. 왕복대는 공구대와 에이프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에이프런에는 분할 너트, 자동 이송 장치, 나사깎기 장치 등이 같이 들어있고요. 쉐들이라고 하는 곳 위에 공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 왕복대 구조에는 이 에이프런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쉐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위에 부분. 이 쉐들이라고 하는 곳에 위에 공구대가 있는 것이죠. 이 전체가 공구대입니다. 그리고 에이프런 안에는 분할 너트, 하트 너트 레버라고 하는 것이 레버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 인송 장치라고 하는 그 레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동 이송이나 아니면 나사 절삭에 관여된 그런 레버들로 구성되어 있죠. 심압대를 보면 심압대 안쪽 지금 1번 부품은 센터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안을 자세하게 보면 바깥지름은 평행하게 되어 있고 안지름이 이렇게 기울기가 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울기가 이제 모스 테이퍼입니다. 모스 테이퍼. 이렇게 모스 테이퍼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반의 부속 장치는 선반의 액세서리라고 하죠. 여러 가지 장치를 부착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척이 있고요. 척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척의 가장 큰 역할은 주축 끝에 부착되어서 가공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공물 고정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회전력을 전달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척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연동척과 단동척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연동척은 3개의 조, 이빨이 3개로 되어 있고요. 한 이빨을 돌리기만 해도 동시에 3개의 조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숙련이 되지 않아도 편하게 고정이 가능하죠. 근데 단동척은 각각 단독으로 움직이는 4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조를 척 핸들로 4번을 조여서 고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불규칙한 가공물을 고정할 수 있는데 작업자의 숙련이 요구가 됩니다. 둘의 척의 종류 꼭
비교해서 확인해 두시고요. 나머지 척 종류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면판입니다. 면판은 공작물이 일정한 형상을 가진 게 아니고 불규칙한 모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크거나 할 때 척을 떼어내고 주축에 설치해서 이 큰 형상을 잡아주는,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면판입니다. 참고로 콜리척도 한번 보죠. 콜리척은 지름이 작은 가공물, 콜리척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름이 작은 가공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게 되죠. 드릴 가공, 조그만 지름을 갖고 있는 것을 척으로 고정하기에는 지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콜리척에다가 끼워서 이 콜리척 전체를 척에다가 물리는 것이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콜리척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작은 가공물을 고정할 때 콜리척을 사용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돌림판과 돌리개입니다. 돌림판과 돌리개는 기출문제에 자주 출제가 된 내용이죠. 돌림판과 돌리개의 가장 큰 역할은 주축에 회전력을 공작물까지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회전력을 전달한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지름이 작고 긴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주축대에 있는 회전력이 이 공작물의 끝까지 전달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돌림판과 돌리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돌림판은 이제 척에 붙어 있고요. 돌리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돌림판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림판이 회전하게 되고 그 회전 동력을 손실이 조금 적게 해서 돌리개를 통해서 공작물까지, 가공물까지 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림판은 주축 끝 나사부에 고정돼서 돌리개를 고정시키고 회전하는 장치고요. 돌리개는 공작물을 물고 돌림판과 함께 회전하면서 주축의 회전력을 동작물에 전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센터는 심압대 축에 설치돼서 가공물을 받쳐주는 장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척에 공작물이 물려져서 받쳐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심압대에다가 센터를 끼워서 들이밀게 되는 거죠. 그럼 양쪽에서 받쳐주게 돼서 지지하는 힘이 더 강해지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종류들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압대에서는 센터를 이용해서 공작물을 지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심압대에다가 드릴을 설치해서 구멍 가공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구멍 가공 하기 전에 센터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미리 조금 뚫어놔서 센터를 지지할 수 있는 역할, 이렇게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센터 드릴입니다. 센터 드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센터 드릴의 각도는 60도가 일반적인 각도입니다. 근데 무거운 중량물일 경우에는 75도나 90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A형이라고 하는 보통형을 사용하고요. 못따기형으로 B형이 기출문제에 한번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못따기형과 보통형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 각도가 다른 것이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침형 같은 경우는 파이, 구멍지름이 1mm 이상인 경우에 사용하는 무침형도 있습니다. 다음 맨드릴입니다. 신봉이라고도 하는데 기출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구멍이 있는 공작물의 바깥지름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부속품입니다. 구멍이 있는 공작물이다 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척을 조이게 되면 구멍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겠죠. 구멍이 찌그러지게 돼요.
그걸 방지하는 게 이제 맨드릴입니다. 이 맨드릴을 구멍 안에다 끼워 넣어서 속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바깥지름을 가공하게 되면 척에 의해서도 공작물이 찌그러지지도 않고 바이트의 이송 불력에 의해서도 주불력이나 배불력, 이송 불력에 의해서도 공작물이 안찌름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부속품인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표준 맨드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맨드릴이고 테이퍼 값이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그런 맨드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조립식 맨드릴인데요. 원뿔 형태의 맨드릴이라고 해서 원뿔 맨드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추 형태로 이렇게 양쪽에다가 설치해서 양쪽을 들이미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구멍이 있는 공작물이 잘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보통 이러한 공작물은 파이프, 관 형태의 공작물에 맨드릴을 끼우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파이프 같은 공작물은 구멍도 있지만 길이가 상당히 길죠. 그래서 주축의 회전력이 끝까지 잘 전달되지가 않기 때문에 돌림판과 돌리개를 같이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림판과 돌리개의 역할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진구입니다. 방진구는 기출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가늘고 긴 공작물을 가공할 때 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부속품입니다. 방진구는 고정 방진구와 이동식 방진구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동식 방진구가 기출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조의 이빨 수에 따라서도 나뉘고요.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고정 방진구는 3개의 조가 120도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고정 방진구는 이렇게 조가 3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동 방진구는 2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공작물이 이렇게 끼워지는 것이죠. 긴 공작물이 이렇게 끼워지는 것이죠. 고정 방진구는 베드 위에다가 고정해요. 그래서 한번 고정되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동식 방진구는 왕복대 쉐들 위에다 고정하게 돼서 왕복대가 움직이면 이동식 방진구는 그 위에 위치하기 있기 때문에 왕복대가 움직이면 이동식 방진구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반의 가공 조건입니다. 가공 조건에 대한 내용들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공식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절삭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출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러한 절삭 가공을 할 때 이 절삭 속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절삭 속도를 어떻게 알맞게 조절하느냐에 따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작물의 재질이죠. 공작물이 단단하냐 아니면 무른 재질이냐에 따라서 절삭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공구의 재질도 어떤 공구강을 쓰느냐에 따라서 합금강을 쓰는지 고속도강을 쓰는지 초경합금을 쓰는지에 따라서 절삭 속도를 다르게 해야겠죠. 절삭량 1회 절삭할 때 얼마나 절삭하느냐에 따라서 절삭 속도를 결정해 주어야 하고요. 바이트 이송량이나 절삭류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도 절삭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씩 보죠. 절삭 속도라고 하면 공작물과 공구 사이의 상대적인 속도를 절삭 속도라고 하고요.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라고 하는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반에서는 스몰 d가 공작물의 지름입니다. 밀링에서는 같은
공식을 사용하는데 스몰 d가 공구의 지름이죠. 그래서 아무튼 선반에서는 공작물이 지름이 스몰 d다. 그리고 n은 주축 회전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절삭 속도 공식을 n으로 정리하면 주축의 회전 속도 공식이 나오게 되죠. 보통 기출문제에서는 절삭 속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회전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 절삭 동력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H는 에타분의 FV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에타는 절삭 효율이 되겠고 F는 절삭 저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몰 V는 절삭 속도가 되겠죠. 앞에 있었던 그 공식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1000분의 파이 dn이죠. 그렇죠. 이 V가요. 다음 가공 시간도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T는 nf분의 라지 L. 그래서 n은 주축 회전 속도고요. F는 바이트의 이송. 한 번 회전할 때 몇 밀리미터 바이트가 이동하느냐, 공작물이 1회전할 때 몇 밀리미터 이동하느냐, 바이트의 이송을 얘기하죠. 그리고 공작물의 길이, 라지 L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반 가공을 하게 되면 표면 거칠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이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왼쪽으로 바이트가 점점 이송하게 되면 계속해서 공작물을 이렇게 깎아 나가겠죠. 그래서 깎여 나간 부분이 이렇게 물결을 치듯이 현미경으로 보면 울퉁불퉁할 겁니다. 이 울퉁불퉁한 최고점과 최저점의 높이를 h라고 하고 이론 표면 거칠기라고 하죠. 이 h 값이 크면 클수록 표면이 거친 표면이 되고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이 깨끗한 표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이트의 이 R값, 바이트는 뾰족한 게 아니죠. 눈으로 봤을 땐 뾰족하지만 이 R값, 라운드 값, 노즈 값이라고 해서 R값이 있습니다. 뭐 라지 R로 표현하기도 하고 스몰 R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있는데요. 라지 H는 8R분의 S제곱. 그래서 S는 회전당 바이트 이송량이고요. R은 바이트 끝 반지름을 이야기하죠.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 표면 거칠기 공식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 표면 거칠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공작물의 표면이 깨끗하냐 거치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5가지가 있는 것이죠. 절삭 속도에 따라서 절삭 속도가 빠르게 되면 표면 거칠기가 좋아지죠. 절삭 속도가 느리게 되면 표면 거칠기가 나빠집니다. 바이트 경사각이 높으면 경사각이 커지면 바이트가 예리한 것이므로 표면 거칠기가 좋아지죠. 그리고 바이트 끝에 노즈 반경, 바이트 끝 반지름, 그리고 절삭 깊이, 그리고 절삭류의 사용 유무 이런 것들이 표면 거칠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다음은 선반의 절삭 방법인데요. 절삭 방법 중에서도 테이퍼를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나사를 가공하는 방법이 줄을 이룹니다. 그 중에서 순서대로 해보자면 테이퍼를 절삭하는 방법이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죠. 테이퍼를 절삭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 하나를 더 추가하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식공구대를 회전하는 방법, 그리고 심압대를 편의시키는 방법, 그리고 테이퍼를 절삭하는 방법, 테이퍼 절삭 장치,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절삭 장치를 이용해서 절삭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복식공구대를 회전시키는 방법하고 심압대를 편의시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복식공구대를 회전하는 방법은 테이퍼의 각도가 크고 길이가 짧은 가공물일 경우에는 복식공구대를 회전하는 방법이 적절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테이퍼의 각도가 커요. 이렇게 각도가 크고 길이는 다소 짧은 공작물. 이 복식 공구대 회전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공식이 이겁니다. 이 테이퍼의 각도를 얼마나, 복식 공구대의 각도를 얼마나 틀어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공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회전 각도고요. 세타는. 그리고 이 라지 L분의 L은 공작물의 길이, 이 공작물의 전체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지 D는 테이퍼의 큰 쪽 지름, 스몰 D는 작은 쪽 지름을 얘기하죠. 다음은 심압대를 편의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심압대를 축선, 추측되어 있는 축선과 살짝 어긋나게 해서 테이퍼를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테이퍼가 작고, 테이퍼 각도가 작고 길이가 길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체가 테이퍼일 경우, 그리고 일부만 테이퍼일 경우, 이렇게 나눠서 공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위의 그림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D도 여기까지만 바꿔주세요. 여기까지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스몰 D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또 혼동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테이퍼일 경우에는 이 전체가 모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만 테이퍼일 경우는 전체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여기 일부분만 테이퍼일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순서대로 보죠. 전체가 테이퍼일 경우는 x는 2 라지 L분의 스몰 d,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L이라고 하면, 라지 L이라고 하면 전체 길이를 이야기하죠. 공작물의 전체 길이. 라지 D라고 하면 큰 쪽의 지름을 이야기하고요. 스몰 D라고 하면 작은 쪽의 지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편의량을 구하게 되고요. 일부만 테이퍼일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스몰 EL분의 스몰 L이라고 하면 테이퍼만 있는 쪽의 길이를 스몰 L로 표시하죠. 다음 라지 D, 큰 쪽의 지름, 스몰 D, 작은 쪽의 지름. 그리고 라지 L은 공작물 전체의 길이. 이렇게 해서 편의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테이퍼 절삭장 제의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존재한다라고 알려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사 절삭 방법입니다. 에이프런에 장착된 왕복대 안에 에이프런이라는 곳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하프너트를 이용해서 리드 스크류를 연결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공작물인데요. 가늘고 긴 공작물을 나사 가공을 하려고 해요. 근데 가늘고 길다 보니까 회전력을 끝까지 전달해 주기가 어려워서 어떤 걸 썼죠? 돌리개와 돌림판을 썼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있는 게 추축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추축대가 있고 여기 있는 이 색칠한 부분을 옆으로 봤을 때 기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환 기어를 이용해서 추축대가 회전하게 되면 리드 스크류라고 하는 이 기어에 있는 것도 회전을 하게 돼요.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하프너트를 원래는 오프 상태에 있는데 리드 스크류와 연결이 안 된 상태에 있는데 얘를 연결하게 되면 온으로 바꿔주게 되면 둘이 연결이 돼서 바이트가 일정한 기어비로 이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나사를 가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 원리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